안녕하세요. 윌리엄 캐리를 공부하여 나누게 된 브링업 인터내셔널 이경욱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1761년 8월 17일 영국의 노샘프턴셔의 작은 마을 폴러스퍼리에서 에드먼드와 엘리자벳의 5자녀 중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영국 지도에 노샘프턴셔 주는 붉게 표시된 곳으로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사역했던 곳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그의 고향은 맨 하단에 빨간색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폴러스퍼리입니다. 윌리엄 캐리의 생가인데요. 캐리가 태어난 당시 대다수의 영국 사람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노샘프텐셔 폴러스퍼리는 보통의 작은 도시와는 달리 2명의 큰 부자가 있어 12명의 어린이를 위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아버지 에드먼드는 캐리가 4살쯤 되었을 때 세인트 제임스 교회의 서기로 임명되었습니다. 윌리엄 가족은 매주 2번 의무감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했는데 이를 통해 캐리는 교회와 예배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되었고 국교회 신자인 부모님으로부터 재와 구원에 대한 신앙적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윌리엄 캐리 아버지가 신호하셨던 세인트 제임스 교회의 외벽에 새겨진 윌리엄 캐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교회가 주는 사례만으로는 캐리의 가족들이 살기에 부족하여 아버지 에드먼드는 또 하나의 직업을 더 가졌습니다. 1791년 당시는 산업혁명 이전의 세대로 귀족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걸어서 이동하던 시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두나 천을 만들어 생활했던 것처럼 캐리의 아버지도 직공으로 일하시다가 캐리가 6세 때 마을 학교 교장으로 임명됩니다. 학교 교장과 교회 서기의 일을 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당시 부유층만 소유할 수 있었던 책을 캐리는 마음껏 읽을 수 있었습니다. 캐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 관심이 참 많은 아이였는데요. 아버지가 심호하시던 학교의 사택에서 자신의 방을 갖게 되자 그는 방을 자연사 박물관 못지않은 식물과 곤충들로 채웠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즈음에는 자신의 자연사 박물관을 오픈하여 용돈을 벌기도 하였답니다. 그의 삶의 첫 14년을 폴로스퍼리에서 보낸 윌리엄 캐리는 코아이너, 즉 모든 단계에서 신발을 만들 수 있는 장인인 클라크 니콜스의 견습생으로 피딩턴에 왔습니다. 피딩턴은 폴로스퍼리에서 1시 방향으로 약 4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클라이크 니콜스의 또 다른 견습생인 존 워는 캐리와 지칠 줄 모르는 종교 토론을 하였습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했던 윌리엄 캐리는 존 워로 인해 성경적 논제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신 클라크 니콜스가 캐리의 성실함을 믿고 시내에서 크리스마스 축의금을 받아오는 일을 맡겼습니다. 심부름을 다녀오던 캐리는 심부름 값으로 받은 1실링을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사려고 책방에 들렸습니다. 그러나 책값은 1실링 2펜스, 책값이 부족하여 고민하다가 스승님의 돈에서 겨우 2펜스니까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슬쩍 사용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의 양심이 괴로워 캐리는 스승님을 평소처럼 대하지 못했고 이상히 여긴 스승님께서는 존 워를 시켜 크리스마스 축의금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축의금에서 도둑질을 한 것을 알게 된 스승님은 정직하지 못한 윌리엄 캐리를 쫓아내려 하였습니다. 동료인 존 워의 간곡한 부탁과 평소 윌리엄 캐리의 성실함과 정직성을 감안하여서 용서를 해주셨지만 윌리엄 캐리는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당시의 영국은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미국과의 독립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프랑스와 스페인은 선전포고를 해왔으며 영국 식민지인 인도에서는 힌두교도 마라타족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조지 3세가 2월 10일 수요일을 전 국민 금식과 기도의 날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날 존 워는 윌리엄 캐리를 비국교도 기도회에 초대하여 함께 해필턴으로 갔습니다. 캐리는 1779년 2월 10일 처음으로 비국교의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날 토머스 차토로부터 제자가 치러야 하는 대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올려드리고 그분을 따르라고 촉구하는 차터의 말에 캐리는 마음 깊이 깨달음을 얻고 그동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산 신앙을 회개하고 19세의 나이에 그리스도를 위해 전 생애를 헌신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같은 해 9월 스승님 클라크 니콜스가 세상을 떠나자 동료인 존 워와도 작별을 하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는 스승님의 구두방을 이어가는 경건한 사람 토마스 올드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구두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그는 쉬지 않고 말씀 공부를 계속하였습니다. 캐리는 토마스 스콧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캐리가 스콧의 설교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40년 후 작성한 캐리의 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에 발을 내딛기 시작했을 때 내 영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 가운데 많은 부분은 스콧의 설교를 통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기록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일기에 아직 21살인 나에게 하나님은 사용하시려고 한다. 치장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요즘 배우고 있다. 주님께 감사. 81년 5월 19일 해클턴의 윌리엄 캐리의 이름으로 비국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해 6월 10일 프린턴 교회에서 구두방 사상 토마스 올드의 처제인 5살 연상의 도로시 플리켓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다음해 여름 얼 바턴 침례교 모임에서 평신도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해 10월 5일 존 아일랜드 주니어에게 냉강에서 세례를 받고 윌리엄 캐리는 선교적 열정을 불붙게 됩니다. 그의 선교의 열정을 불어넣은 모티브 중 하나는 쿡 선장의 항해 일지인데요. 그가 항해 일지를 읽고 선교 사역에 사명감을 갖게 된 것은 윌리엄 캐리의 인생을 인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쿡 선장은 기록을 아주 잘하는 분이었고요. 당시 쿡 선장의 항해 일기는 요즘 말하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특별히 윌리엄 캐리에게 여러 나라와 사람들을 배우는 통로가 되어줬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민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창이 되었습니다. 85년 3월 25일 윌리엄 캐리는 몰턴으로 이사하여 목회를 시작하였고 이곳이 바로 캐리가 학교로 교회로 구두방으로 사용했던 캐리의 집입니다. 잠시 캐리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783년 처음 얻은 딸이 하늘나라로 가고 85년 10월 20일 훗날 캐리의 사역에 큰 힘을 더해줄 큰아들 펠리스가 태어납니다. 87년에는 드디어 아내 도로시도 세례를 받게 되고요. 88년 윌리엄 주니어, 89년 빅터, 91년 딸 루시가 태어납니다. 그의 자녀 중 3명은 유학에 사망하는 슬픈 일도 있었고요. 그 와중에도 캐리는 1786년 8월 10일 올리 침례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1년 후인 87년 8월 1일 몰턴에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집 근처에는 35년 된 낡은 침례교 집회소가 있었는데 이곳 사람들은 캐리가 주일에 설교를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몰턴 사람들에게 영적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회원 성략을 맺게 하고 재건과 확장 프로젝트를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는 신발을 만들고 수선했으며 2주에 한 번씩은 캐덜린 장으로 걸어가 신발을 배달하고 가죽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공부에 진심이었는데 특별히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틴어, 그리거, 히브리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프렌치어. 그는 여러 나라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사역하던 밀턴의 침례교회의 현재 모습입니다. 내부에 들어가면 침례교 선교 200주년 기념으로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를 6개의 판넬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입구 처마 밑을 누군가 가리키고 있죠? 영국 아우리치를 갈 때 여러분을 인도할 예쁜 선교사님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면 윌리엄 캐리의 기념관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처마 위 또 하나의 포인트에는 윌리엄 캐리의 불멸의 설교의 본문이었던 이사야 54장 2절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교회 옆 윌리엄 캐리의 작업장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그곳은 윌리엄 덱이라고 불렸습니다. 신발을 만들고 남은 가죽으로 세계 지도를 만들어 한쪽 벽면에 붙여두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세계가 얼마나 넓으며 복음을 전할 곳이 얼마나 많은지를 설명해 주었답니다. 한 손님이 윌리엄 캐리에게
당신은 직업이 제아공인데 어떻게 신발을 만드는 일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열심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캐리는 내 직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제아공은 그것을 위한 도구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몰튼 침례교회 외벽에는 1785년부터 1789년까지 윌리엄 캐리가 이 침례교회에서 사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캐리는 몰턴에서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고 왜 사람들이 세계로 나가지 않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침례교회 사역자로 아내 도로시가 세례를 받기도 했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교회를 재건하며 일과 공부에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의 선교사적 삶의 중요한 세 사람도 바로 이 몰턴에서 만났습니다. 앤드류 퓰러, 존 서트클리, 존 아일랜드. 이들은 후일 윌리엄 캐리와 이교도들 사이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특별 침례 선교 협회, 이후에는 침례 선교회, 또 지금은 BMS 월드 미션으로 불리는 선교회를 창립하였습니다. 플러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캐리가 물턴에 사는 동안 2주에 한 번씩 캐들린 공장으로 오갈 때였습니다. 캐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계 선교에 대한 호소는 멈추지 않았는데요. 사진에 나온 플러 침례 교회가 캐리가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처음 설교한 곳입니다. 1789년 7월 캐리는 레이스터에서 옥사보 사역을 하기 위해 하비레인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당시 하비레인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으로 여러 명의 목회자를 바꾸는 곳이었죠. 그러나 레이스터는 인구가 15,000명이 넘는 큰 도시였기에 캐리에게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도전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캐리는 익숙한 곳을 떠나 가족들과 함께 레이스터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요. 1791년 5월 24일 그의 수습 기간이 끝나고 정식으로 하비레인 교회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1791년 4월 27일 클립스턴의 노샘프턴셔에서 몇몇 침례교 사역자들이 클립스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윌리엄 캐리는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7절의 말씀을 언급하며 이방인 선교에 대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연세 지긋하신 목회자 한 분께서 Young man, sit down 하시면서 젊은이 그만 앉게나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을 개종시키실 때는 당신이나 나의 도움이 없이도 하실 걸세 라고 말했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은 오직 11명의 제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생각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1792년 5월 12일 선교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할 기독교인의 의무에 대한 고찰이라는 긴 제목의 책을 87페이지에 달해서 해외 선교를 위한 변증서를 썼습니다. 이 책을 통해 그는 세계 선교는 기독교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임을 역설했고 이 책은 집회에서 판매되기도 하고 후일에 루터의 95개 항과 함께 세계 선교 열풍을 전 유럽으로 확산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1792년 5월 30일 침례교 모임에서 윌리엄 캐리는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을 본문으로 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날 그 유명한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의 메시지는 받아들여졌기는 했지만 행동을 촉구함에 있어서는 주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때 캐리는 플로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할 수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플러는 10월에 선교회를 결성하자고 캐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1792년 10월 22일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앤드류 퓰러가 총무를 맡고 존 아일랜드가 재무 담당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캐들링에서 침례교 선교회가 탄생한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것 같은 이상한 일이었지만 윌리엄 캐리의 비전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캐들링에 있는 이방인 윌리스의 집은 여행 중에 수많은 복음 설교자들이 묵을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에 후에 복음 여관이라고 불렸습니다. 주인 마사 윌리스는 앤드류 훌러 교회의 신실한 성도였답니다. 훌러는 윌리엄 캐리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될 뿐 아니라 선교 기금을 마련하고 인도의 소식을 영국 전역에 전하며 필요한 상황을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였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1761년부터 1793년까지 32년의 삶을 영국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소망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가 살았고 사역했던 곳입니다.
오늘 구글로 그 경로를 따라가 봤습니다. 254km로 쉬지 않고 자동차로 달린다면 4시간 7분 걸린다고 하네요. 꼭 영국 아우리츠를 가셔서 윌리엄 캐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느껴보시기를 권합니다. 1793년 1월 9일 의료 선교사 존 토머스와 함께 벵골 선교사로 지원을 하고 3월 20일 하비레인에서 동료 침례교회 목사들과 함께 작별 예배를 드린 후 4월 4일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내 도로시와 4명의 아이들, 처제와 존 토머스 선교사 가정이 함께 옥스포드 백작호에 승선하게 됩니다. 5월 초 제이비스 캐리가 태어나 나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은 그리 길지는 못했습니다. 21일 옥스포드 백작고에서 선교사라는 이유로 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당시 영국은 동인도 회사에서 모든 항로를 장악하여 식민지에서 무역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식민지에 들어갈 경우 무역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영국 동민도 회사는 선교사 입국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화이트 섬에서 6주간 머무르며 인도로 갈 길을 이리저리 찾았는데요. 마침내 6월 13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크로스 프린세스 마리아호에 승선하여 인도로 항해를 떠납니다. 영국을 떠나 아프리카 희망봉을 지나 5개월간의 항해는 그리 녹록지 않았지만 마침내 인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1793년 11월 11일 24,140km를 엄청난 폭풍을 겪으며 5개월간 달려온 프린세스 마리아호는 후글리 강을 들어갑니다. 인도인을 처음 만난 윌리엄 캐리는 감격으로 자신의 삶을 바쳐 사랑하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그들을 만나면서 교육 선교 전략을 갖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이민당국의 눈을 피해 숨어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입국 허가가 없는 윌리엄 캐리 일행은 캘커타에 들어간 지 채 3주가 되지 못해 동인도 회사의 눈을 피해 도망하듯 캘커타에서 48km 떨어져 있는 포르투갈 정착 마을인 반델로 옮겨야 했습니다. 현재 반델 입구의 표지판과 풍광입니다. 캐리와 토마스는 이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리 오래 머무르지는 못하고 선교사 존 토마스의 채권자들로 인해서 1793년 1월 13일 다시 캘커타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존 토마스 가정은 12명의 도미가 있는 저택에서 살았지만 윌리엄 캐리 가족은 마니크탈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머무는 한 달에 극심한 어려움에 시달리게 한 곳으로 캐리는 그곳을 황무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이질과 열병으로 고생하였고 캐리 자신도 하루 종일 가족의 생계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진하는 시간입니다. 당시 캐리의 글을 보면 매 순간마다 큰 어려움이 놓여 있다. 앞길은 칠흑같이 어둡기만 하다. 그렇기에 나는 더욱 앞으로 나가고 싶다. 여기서 멈추면 지는 것.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도 윌리엄 캐리는 이 어둠의 나라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캘커타에서 동쪽으로 약 64km 떨어진 데바타 근처의 작은 땅을 받아서 떠나던 1794년 2월 3일은 여전히 알폰 펠릭스를 데리고 사흘 동안 보트로 염호와 강을 건너 데바타로 가는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강에는 악어가 살고 집 근처 숲에는 벵골 호랑이가 살고 있는 데바타에 도착한 그들에게는 항무지보다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캐리 가족이 사용하기로 한 집을 소금 보조원인 찰스 쇼트에게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의 배려로 새로 집을 구할 때까지 같이 머물도록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벵골 호랑이가 나오는 곳에서 꼼짝없이 노숙을 할 뻔했습니다. 순다르반스 데바타에서 생활하는 동안 윌리엄 캐리는 강 건너 북쪽으로 1.6km 정도 거리에 있는 칼루탈루라는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쓴 책에서 선교사들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 조그마한 땅이라도 경작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땅을 구하였습니다. 1794년 3월 21일 그의 일기에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내가 추구하는 목표는 이교도의 해침이다 라고 쓰면서 가능한 많은 인도인을 구원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존 토머스는 모이 팔디기에서 인도 쪼국을 생산하는 농장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캐리에게도 무드나바티에서 비슷한 농장을 관리할 기회를 줬습니다. 데비타에서 4개월을 보낸 후 5월 23일 다시 짐을 꾸려 400km의 긴 거리를 3주 동안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캐리의 처제는 데바타에서 결혼을 하여 남고 이번에는 오직 윌리엄 캐리 가족만이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794년 6월 15일 말다에 도착하였습니다. 데바타에서는 좋지 않았고 마니클탈리아에서는 비참했으며
무드나바티에서는 완전히 끔찍 그 자체였다고 윌리엄 캐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디고 농장 지배인으로 무디나바티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였는데요. 이제는 직장도 얻어 사역을 시작하는가 했지만 윌리엄 캐리 자신도 말라리아에 걸려 사경을 헤매었고 5살 난 아들 피터가 열병에 걸려 1794년 10월 11일 숨을 거두었습니다. 캐리는 무든 아바티 마을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주일마다 500여 명이 캐리의 설교와 성경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200여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역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나는 1,500만 평이 넘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전파했소라고 고향에 편지를 쓰고 이런 직접적인 전도 외에도 자신의 선교 전략에 맞춰 2개의 학교를 열었습니다. 현지인들을 교육시켜 언젠가는 그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연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캐리는 선교의 어려운 상황을 10,000명의 사역자가 인도에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만한 곳을 찾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향에 전했습니다. 1795년 5월 9일 영국에서 첫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고향의 협회는 지원 부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인도로 오는 배 안에서도 벵골로 공부를 쉬지 않았던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도착하여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벵골로를 공부하여 성경을 번역해 갔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지 만 2년, 1795년 10월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복음, 야고보서 일부와 요한복음을 벵골로로 번역하였습니다. 1796년 1월에는 아들 조나단이 태어났고요. 그해 10월 10일에 선교사 존 파운티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캐리는 어른과 아이를 포함해 8명의 선교사가 준비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1799년에 미국 상선을 타고 영국을 떠나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권력을 가진 영국 동인도 회사는 그들이 인도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으로 꼼짝없이 돌아가야 하게 생겼는데 24,140km를 헤쳐온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돌려보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세란포르에 있는 덴마크 정착촌 총독인 비의 대령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집을 구하는 것과 학교를 세우며 성경을 인쇄하고 심지어는 영국 점령지로 들어갈 통행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자유롭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캐리는 감금된 선교사들을 하루속히 풀려나기를 바라며 사역지를 세란포르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5년간 일한 무든 아파트를 떠나 세란포르로 가는 발걸음이 그리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피터의 무덤을 떠나야 하고 그동안 정든 어린이들과 친구들도 이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도에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뿌린 복음의 씨앗에 아직 단 한 명의 열매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복음의 열매는 없었지만 멈추지 않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사랑은 인도인들이 하루속히 성경을 읽고 바른 복음을 알게 할 수 있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797년 벵골로 성경 번역 초안이 완성되었습니다. 99년 7월에는 벵갈러 첫 신약 성경이 번역되었고요. 그해 5월에 윌리엄 캐리는 사티를 처음 목격하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사티는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아내를 죽은 남편과 함께 하장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해야만 아내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남은 가족들에게 복이 내린다고 믿는 행위입니다. 1802년 웨슬리경의 지시로 캐리는 화장당한 미망인의 수를 조사했는데 한 해 동안 캘커타에서 약 48km 범위 내에 438명의 가부가 화장을 당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25년 동안 캐리는 사티를 반대하는 글과 연설을 계속하였습니다. 드디어 총독 캐버디시 벤팅크경이 1829년 12월 6일 주일 아침 인도인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티를 금하는 법령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벵골로 전문가인 캐리어에게 사티 금지령을 벵골어로 번역하도록 맡겼습니다. 캐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인도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에 헌신적이었는데요. 인도의 고전 문화를 영어로 번역했고 현대 벵골 문학의 기초를 다진 일도 했으며 벵골러, 산스크리트어, 마라티어, 펀자브어, 텔루구어, 카나리스어 등 6개 언어의 문법을 완성했고 벵골로, 마라티어와 산스크리트어 등 세 언어의 사전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1818년 4월 1일 그와 동역자들은 월간 잡지 딕 다르샨을 출간했고 그것을 벵골 최초의 잡지가 되었습니다. 5월 23일에는 최초의 벵골 주간 신문인 사마 차르 다르판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1800년 4월 24일 세란포르의 학교 건물을 완공한 후 감사 예배를 드렸고 3월에 윌리엄 워드가 주 책임자로 세워진 선교 인쇄소가 완공되어 그해 5월 캐리의 벵골어 신약을 최초로 인쇄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루와 좌절, 장애를 겪고 생명을 잃는 아픔을 겪은 후에 꾸준히 노력하고 견뎌 마침내 최초의 인도인 해신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7년 만에 맞는 열매입니다. 35세의 크리슈나 팔은 힌두 교인으로 많은 민트라, 즉 힌두교 기도 때 외우는 주문을 암송하고 있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죄를 씻기 위해 홀리 강에 몸을 씻고 있을 때 그만 잘못해 어깨가 탈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때 존 토머스, 마시언, 윌리엄 캐리 선교사들이 그를 치료하며 말씀을 전했고 이후로 크리슈나 팔은 죄에서 완전히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인대의 전통과 간습을 뛰어넘어 영국인인 윌리엄 캐리 선교사 일행과 세례 전날에는 만찬을 갖기도 하였는데요. 이를 알고 많은 인도 주민들은 크리슈나 팔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였지만 그는 모든 두려움을 능가하는 믿음으로 1800년 12월 28일 윌리엄 캐리의 아들 펠릭스와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은 것이 기폭제가 된 것일까요? 2주 후에 처제 자이만이, 한 달 후에는 그의 아내 라사마이, 그의 친구 안나다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와 세례를 받고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온갖 방해와 반대, 욕설과 비웃음, 조롱에서부터 폭력과 심지어 납치까지 서슴지 않고 일어났지만 팔각캐리는 복음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1821년까지 1,400명이 넘는 새 신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1801년 인도 최초의 벵골로 신약 성경이 출판되고 그해 4월에 윌리엄 캐리가 벵골 포트 윌리엄 대학의 개별 지도 교수로 임명받게 됩니다. 1804년에는 유아 살해 악습이 근절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한데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2명 갖게 되면 한 아이를 신성한 겐지스 강에 던지며 위대한 겐지스 강의 신이여 하면서 아이를 강에 던지는 풍습입니다. 캐리는 이런 풍습의 심각성을 조사하여 총독 웰스리에게 보고하여 유아 살해 풍습을 금지하게 되었답니다. 1807년에는 미국 브라운 대학에서 캐리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그의 여러 아들 펠릭스가 영국 선교협회로부터 정식 선교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캐리가 21세의 아들에게 직접 목사 안수를 주고 펠릭스는 1808년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선교를 합니다. 1813년에는 또 다른 아들 제이비스에게 목사 안수를 하여 몰루카스에 있는 암보이나로 파송하였습니다. 1807년 12월 8일 오랜 시간 병으로 고생했던 도로시가 세상을 떠납니다. 윌리엄 캐리는 마음은 여름의 태양처럼 말라있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방황하고 있다. 나 자신의 어리석음이 슬프도다. 도로시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일기에 썼습니다. 1808년 5월 9일 47세의 윌리엄 캐리는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함께하던 샤럿 루모와 재혼을 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들어간 지 15년 만에 산스크리트어로 신약이 출간됩니다. 성경 자료를 찾지 못해서 제가 산스크리트 알파벳을 예시로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1812년 3월 11일 세란포르 선교 인쇄소에 하세가 발생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2번 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더 좋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영국에 있는 선교회는 즉각적으로 후원금을 모았고 오래지 않아 인쇄소를 다시 짓고 기계를 장만할 뿐 아니라 넉넉한 종이를 구할 수 있을 만큼의 후원금이 모여졌습니다. 1818년 7월 15일 세란포르 대학이 설립되어 학교 안내서가 발간되고 21년 5월 30일에 사롯이 지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다음 해인 22년에 아들 페리스가 사망하고 그 다음에 23년 3월 7일에는 캐리의 든든한 동력자였던 윌리엄 워드가 콜레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늦여름 그레이스 휴즈를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1920년 9월 14일 인도 원예 농업협회를 설립하였고
27년 덴마크 왕으로부터 세란포르 대학에 신학 학위를 수여할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1831년 벵골로 신학을 출간하게 되고요. 1833년에 노예 제도도 폐지됩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1832년 6월 9일 아침 사명을 다한 윌리엄 캐리는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유언에 따라 하찮은 벌레와 같은 나 당신의 자비로운 어깨에 기대어 잠들다라고 쓰여졌습니다. 저는 오늘 윌리엄 캐리의 마지막 편지로 나눔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쓴 편지인데요. 나는 분명한 부르심을 받고 인도에 왔지만 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며 마음이 아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생 토마스는 형의 마음을 알기에 급히 아들을 인도로 보냅니다. 이미 천국으로 간 조카 에밀리가 보낸 편지를 꼭 형님에게 들려주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 건강하시죠? 언제나 우리들에게 옷과 먹을 것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빠가 하나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작은아버지도 많이 슬퍼하시리라 생각해요. 사실 전에 우리 삼남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아버지 때문에 인도에 와서 고생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오빠가 떠나기 전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이곳에 데려온 것을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한다면 부디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주세요. 우리들은 천국에서 엄마와 피터 그리고 오빠와 재회할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남매를 인도에 데려와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의 인도의 시절은 참 파란만장합니다.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힘들어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자녀들이 그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의 그 파란만장한 그 삶을 한 표로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았기에 그는 행복한 선교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